두 개의 이름, 하나의 비극, 페이지 버그필드 미스터리.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의 장엄한 그림자 아래 자리 잡은 도시 그랜드 정션. 이곳은 대부분의 날들이 평화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로 채워지는 조용하고 가족적인 공동체였다. 이 평온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페이지 버그펠드는 마치 살아있는 이상향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엄마였고, 지역사회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한 이웃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어린이 댄스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녀가 판매하는 주방용품과 애기띠 사업은 성실함과 열정의 증거였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페이지는 어둠이라고는 한 점도 허락하지 않는 태양 같은 여자라고. 하지만 2007년 6월 그 태양이 한순간에 꺼져버렸다. 2007년 6월 28일 밤 그랜드 정션의 버그필드 자택에는 아이들만이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집안을 채워야 할 엄마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대신 차갑고 반복적인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그 애타는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페이지의 두 번째 전남편 롭 딕슨 역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페이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롭은 결국 그랜드 정션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 작은 신고는 곧 그랜드 정션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페이지의 마지막 행적이 남긴 희미한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실종 당일 첫 번째 전남편인 론 비글러와 함께 인근 도시 이글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덴버에 사는 론과 그랜드 정션에 사는 페이지의 중간 지점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시금 애틋한 감정을 키워가던 중이었다. 론은 피크닉이 끝난 후 각자의 집으로 향했으며 페이지가 그랜드 정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인 밤 9시경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통화 기록은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론 비글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졌고 용의선상에서 깨끗하게 제외되었다. 수사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남편인 롭 딕슨에게로 향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롭과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순탄치 않았고 결국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혹시 이혼 과정에서 남은 앙금이 비극을 낳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가설 또한 금세 무너졌다. 롭 딕슨은 페이지가 실종될 당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필라델피아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두 전남편 모두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자 수사는 미궁에 빠져들었다. 페이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엄마였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 잠적했을 리는 만무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누가, 왜? 평범한 댄스 교사이자 소규모 사업가인 그녀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수사관들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페이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친구, 가족, 사업 파트너, 학부모들, 수백 개의 번호들을 훑어내리던 수사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페이지의 삶에 드리워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통화 기록에는 페이지의 공식적인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과의 수많은 통화가 뒤섞여 있었다. 수사관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완벽한 엄마, 성공한 사업가, 친절한 이웃, 이 모든 것은 페이지 버그펠드의 한쪽 얼굴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삶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모델스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마담 캐리로 변신했다. 그녀 자신 또한 고객들의 은밀한 요구에 응하는 에스코트였다. 이 폭탄 같은 사실은 수사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페이지의 가족과 친구들은 경악과 불신에 휩싸였다. 그들이 알던 페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개의 일을 하며 꿋꿋하게 버텨온 강인한 여성이었다.
밤이면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 식구가 한 침대에서 잠들던 따뜻한 엄마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천만한 이중 생활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부유한 남편과 이혼 후 새 아이를 홀로 부양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감이 그녀를 위험한 세계로 내몬 것일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페이지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밤의 세계 속에 범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사 방향은 180도 전환되었다. 이제 용의자는 페이지의 고객 혹은 그녀와 함께 일했던 다른 여성들, 어쩌면 경쟁업소의 인물일 수도 있었다. 용의자의 범위는 무한정으로 넓어졌다. 수사관들은 막막함 속에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 발생 직후의 단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7월 1일, 한 주차장에서 불에 그을린 채 버려진 그녀의 빨간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발견되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어 차량 내부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첫째, 운전석의 위치가 이상했다. 키가 162cm에 불과한 페이지가 운전하기에는 좌석이 비정상적으로 멀리 뒤로 밀려 있었다. 비슷한 키의 여성 경찰관이 앉아보자 발이 페달에 전혀 닿지 않았다. 이것은 페이지가 아닌 키가 훨씬 큰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이 차를 운전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둘째, 차량 안에서 페이지의 업무 수첩이 발견되었다. 신기하게도 불길을 피한 수첩이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마지막 4일간의 기록이 적힌 페이지들을 찢어낸 상태였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왜 자신의 이름이 페이지의 수첩에 남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그는 분명 페이지의 고객 중 한 명일 터였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랜드 정션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뭉쳐 도시 남쪽 고속도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작은 결실을 맺었다. 도로변 곳곳에서 페이지의 개인 소지품들이 발견된 것이다. 아이들의 의료카드, 백지수표, 명함, 마치 누군가가 달리는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던져 길 위에 흔적을 남기려 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어쩌면 납치된 페이지가 남긴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경찰견들이 동원되어 냄새를 추적했지만 흔적은 한 강가에서 허무하게 끊기고 말았다. 다시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남은 것은 오직 그 방대한 통화 기록뿐이었다. 수사관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실종 당일 받았던 수많은 전화들을 하나씩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하나의 번호가 수사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페이지의 휴대폰에 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다. 짐은 페이지가 첫 전산편 론과 피크닉을 즐기던 6월 28일 낮에만 3번이나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날 밤 페이지가 실종된 바로 그 시간대에 2번의 전화가 더 걸려왔다. 이 5번의 통화는 무언가 집요하고 절박한 느낌을 주었다. 수사관들은 이 짐이라는 인물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번호를 추적한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번호는 페이지가 실종되기 불과 이틀 전 한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선불폰, 이른바 버너폰의 번호였다. 버너폰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마트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미스터리한 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CCTV에 찍힌 남자의 이름은 레스터 존스였다. 그는 195cm에 달하는 거구의 사내였다. 그의 거대한 체격은 페이지의 차 안에서 발견된 멀리 뒤로 밀려난 운전석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일하는 RV 수리점이 페이지의 차가 불탄 채 발견된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다. 레스터 존스의 통화 기록은 그의 의심스러운 행적에 쐐기를 박았다. 그가 새로 개통한 버너폰은 오직 단 한 사람, 페이지 버그펠드에게 전화를 거는 데에만 5차례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통의 발신 기록도 없었다. 마치 오직 페이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전화기 같았다.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상대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레스터 존스는 1999년 자신의 전처를 납치하고 폭행했으며 1급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다. 그의 범죄 수법은 페이지의 실종 사건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레스터 존스는 즉시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신문 과정에서 그의 말과 행동은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는 페이지가 실종된 밤 자신의 두 번째 아내가 갑자기 도시를 떠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을 나섰다고 시인했는데 이는 페이지가 마지막 통화를 받고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에게는 그 시간 동안의 행적을 증명해줄 알리바이가 없었다. 며칠 후 페이지의 차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들이 화염을 목격한 시간은 7월 1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다. 수사관들이 이 시간에 대해 추궁하자 레스터 존스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가게에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말은 계속해서 앞뒤가 맞지 않았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기색에 역력했다. 경찰은 레스터 존스가 일하는 가게를 수색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그의 변태적인 성향과 범행 가능성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여러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가 적힌 메모, 비아그라 몇 알, 남성용 가발 2개,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휘발유통이 발견되었다. 가게 주인은 그 휘발유통이 가게의 물건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증언했다. 두 번째 신문에서 레스터 존스는 갑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트에서 버너폰을 산 적이 없으며 다른 물건을 사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페이지 버그필드라는 여자를 알지도 못하며 그녀의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과학은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견이 페이지의 불탄 차량에 투입되었다. 경찰견은 망설임 없이 운전석에서 레스터 존스의 최출을 정확하게 식별해냈다. 이것은 그가 페이지의 차를 운전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다. 수많은 정황 증거가 레스터 존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의 키와 차량의 운전석, 번호폰의 존재, 수상한 통화 기록, 과거의 범죄 전력, 일관성 없는 진술, 그리고 경찰견의 증거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 즉 레스터 존스가 페이지 버그필드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레스터 존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접어드는 듯 보였다. 페이지의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텨야 했다. 딸이, 엄마가, 누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과 어딘가에 차갑게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그랜드 정션의 시민들도 사랑받던 이웃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페이지 버그필드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갈 무렵 기적과도 같은 그리고 동시에 비극적인 발견이 이루어졌다. 2012년 봄, 한 등산객이 메마른 강바닥을 걷다가 하얗게 바랜 인간의 두개골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장소는 5년 전 페이지의 개인 소지품들이 흩뿌려진 채 발견되었던 고속도로에서 약 90km 떨어진 외딴 곳이었다. 즉시 법의학 전문가팀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강바닥을 샅샅이 뒤진 끝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뼈 조각들을 추가로 수습했다. DNA 감식 결과 그 뼈들은 5년 동안 모두가 애타게 찾아 헤맸던 페이지 버그필드의 유골임이 확인되었다. 마침내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비록 싸늘한 유골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발견은 멈춰있던 정의의 시계추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페이지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찰은 레스터 존스를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얻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페이지가 실종된 지 9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레스터 존스는 1급 살인 및 2급 납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다. 검찰은 지난 9년간 수집한 방대한 양의 정황 증거들을 배심원들 앞에 쏟아냈다.
페이지의 차에서 발견된 뒤로 밀린 운전석, 찢겨나간 수첩, 도로에 뿌려진 소지품들, 레스터 존스가 구입한 버너폰, 그의 수상한 통화 기록, 그의 소름 끼치는 과거 범죄, 일관성 없는 진술, 경찰견의 채취 감별 결과, 그리고 그의 작업장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물건들까지. 각각의 증거는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한데 모여 오직 한 사람, 레스터 존스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검찰은 이 증거들을 엮어 레스터 존스가 페이지를 고객으로 가장하여 유인한 뒤 납치하고 살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녀의 차를 불태우고 시신을 외딴 강가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각각의 정황 증거가 가진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레스터 존스의 DNA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직접적인 살해 증거나 범행 도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페이지가 위험한 이중 생활을 했던 만큼 그녀의 수많은 고객 중 다른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심을 자극했다. 몇 주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다. 페이지의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나온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12명의 배심원 중 3명이 레스터 존스의 유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배심원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법원은 평결 불일치를 선언했다.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범인은 다시 한번 법망을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이 결과는 페이지의 가족과 그랜드 정션 지역사회에 엄청난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론과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페이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2달 뒤인 2016년 11월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첫 번째 재판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증거들을 엮어나갔다. 5주간에 걸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다시 평결에 들어갔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에 가까운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 레스터 존스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2급 납치 혐의에 대해 유죄. 배심원 대표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페이지의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레스터 존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까지도 레스터 존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10년간의 미스터리는 마침내 법적인 종결을 맞았다. 페이지 버그펠드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남겼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삶의 이면에 숨겨진 한 여성의 고뇌와 위험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그녀는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던 강인한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녀가 왜 그런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 묻혔다. 오늘도 그랜드 정션의 하늘 아래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의 벽 안에서 한 남자는 여전히 자신은 결백하다고 속삭이고 있을지 모른다. 두 개의 이름으로 살다 하나의 비극으로 사라진 페이지 버그펠드의 사건은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경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비극에 대한 서늘한 경고로 남아있다.